풀과 흙이 더불어 꽃을 피우듯 사람과 사람도 더불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꽃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락방 선거 문학을 만나다 김일중입니다. 네, 그럼 저와 함께 재미난 얘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평론가 오민석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윤아 사무관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윤아입니다. 문학 작품을 통해서 만나게 될 선거 매우 기대되는데요.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은 저희도 기대가 되거든요. 네. 문학 작품과 선거를 또 어떻게 연결 지어줄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뇌생녀로 주목받고 있고 걸그룹 출신이기에 발랄함까지 겸비한 우리 최정문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정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뇌생녀가 근데 뭐예요? 아, 교수님 뇌생녀 모르세요? 네. 예, 뇌가 섹시한 여자. 예, 머리가 좋다. 그런 뜻입니까? 요즘 그렇게 교수님도 뇌생남이시죠? 아니요, 전 머리 좋으려고 공부한 거예요. 원래 머리가 나빠서. 그럼 노력형 뇌생남이신 거네요. 근데 아직 섹시한 단계까지 안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머리가. 충분히 섹시하십니다. 예, 오늘 요거 저거 뭐라고 그러죠? 이 브릿지라고 그러나요? 이거 볼로타이라고 그럽니다. 볼로타이요. 네, 넥타이 대신. 거봐요. 벌써 제가 모르는 걸 하고 계시잖아요. 예. 최정문 씨가 보시기 어떠세요? 저 이거 어렸을 때 보이스카웃 같은 거 할 때 보이스카웃이요? 네. 했던 그거랑 되게 닮았네요. 제가 계속 보이 스타일로 살려고. 역시. 교수님. 오늘 책이랑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정문 씨가 워낙에 뇌생녀고 또 이제 머리가 좋고 또 공부를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책을 늘 가까이 하셨죠? 네, 사실은 교과서보다는 책을 더 좋아했었어요. 그래요? 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교과서 위주로 공부는 하지만 또 평소에 책을 즐겨 읽었는데 사실 책 속에 보면은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책을 많이 읽으면은 삶이 풍요로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교과서적인 대답. 아니요, 교과서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책을 많이 읽으면 당연히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 맞겠죠. 예. 네. 사무관님도 책 많이 보시죠? 네,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요새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웹툰 같은 거 아니면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사무관님께서 이제 웹툰을 보시는데. 오늘 근데 어떡하죠? 문학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문학책 좋아하고요. 네, 예전에 많이 읽었습니다. 예전에 많이 읽으셨죠? 세상에 여러 종류의 책이 있는데 문학은 특히 우리 이거 일상적인 삶의 모든 것을 다 다루잖아요. 사랑 이야기도 다루고, 그렇죠. 경제도 나오고, 정치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문학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과 아주 가까이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 돈? 먹는 거? 맞는 말이에요. 자는 거? 있어야죠. 아니면 옷? 보통 의식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의식주.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뭡니까? 예, 선거 다락방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선거 문학을 만나다. 선거죠? 정답. 네, 맞습니다.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돼 네. 있는 것, 선거. 네,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에 정책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런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들을 저희가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이 유권자의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얘기를 해주신 대로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윤택해질 수 있는 것, 바로 선거와 문학 작품이 아닐까 하는데요. 자, 오늘 만나볼 문학 작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작품은 바로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예, 어린 왕자입니다. 예,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작품. 그만큼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교수님? 그렇죠. 예. 이 책은 그 프랑스 대표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생텍쥐페리가
쓴 작품으로 모두들 아실 텐데요. 1941년에 뉴욕에서 영어로 먼저 출판이 됐고 그리고 또 1944년에 불어판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전 세계 25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됐고 또 우리 그 책 한 2, 3만 권만 팔려도 엄청난데 네. 이 책은 1억 5천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이고 그러니까 이 책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하고 또 막스의 자본론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다.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다 읽어보셨죠? 네. 읽어봤죠. 네. 왜냐면 공감하는 게 제가 읽어봤을 정도면 정말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최정무 씨도 읽어보셨을 텐데. 아, 그렇죠. 당연하죠. 베스트셀러는 꼭 읽어봐요. 그래요? 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아, 근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은 대단한 책인데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주셔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게 그 어린 왕자 엄청 귀여운 일러스트 있잖아요. 예. 그 그림하고 되게 나는 이때까지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상상력을 또 자극하고 요즘 말로 치자면 이제 어린 왕자가 별에서 온 그대 아니겠습니까? 드라마로 이제 빗대면 그렇죠. 예, 외계인. 예, 맞습니다. 예. 김수현 씨. 거봐, 이제 그렇게까지 딱 되는 거예요, 김수현 씨까지. 예, 그러다가 아닌데 내가 봤을 땐 도깨비 쪽에 가까운데 그러면 공유 나오는 거고. 예.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세요, 어린 왕자? 네, 아무래도 김수현 씨랑 닮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취향 아니시고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어린 왕자 맞죠? 별에서 온 그대가. 네, 맞습니다. 예. 뭐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다고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예. 읽어보셨죠? 우리 네, 고인나 사무관도. 저는 중학생 때 처음으로 읽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넘기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게 모자로밖에 안 보여서 그래서 난 아직 학생인데 마음이 이렇게 늙었나? 이런 생각에 좀 슬펐던 것 같아요. 몇 학년 때요? 중학교 1학년? 1학년 네, 때. 그때 삼촌이 선물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 재밌었는데 내가 처음엔 벌써 중요했어요. 늙었나라는 생각을. 네, 그때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라. 조숙하셔서. 네. 아니 근데 저 그림이 전 더 어릴 때 읽었거든요. 초등학생 때 읽었는데 그때 저도 모자로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어린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이게. 아마 대부분의 독자들이 유사한 그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어린 왕자가 다른 별에서 왔잖아요. 그게 나름의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별에서 왔다라는 것은 우리하고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사물과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존재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 일상 속에서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고 또 중요한 건데 그 중요성을 모르는 이런 것들을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먼 별나라에서 온 그 존재가 어린 왕자죠. 그러니까 첫 페이지부터 우리가 그런 새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소설 자체가. 예. 맞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그 헷갈리고 혹은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림이 그거죠. 이제 보아뱀을 삼킨 반대죠. 코끼리를 삼킨 네. 보아뱀. 네. 왜 아무도 지적을 못하죠? 네, 다 잊어버리셨던 너무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깜빡 속을 뻔했잖아요, 지금. 좀 더 들어보고 얘기하려고. 어디까지 가나 보려고. 예,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눠봤었습니다. 순수함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항상 떠올렸었고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어린 왕자가 소행성에서 어쨌든 지구까지 이렇게 쭉 모험을 하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사람, 동물 이렇게 만나지만 우리가 흔히 좀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요. 작품 속에서. 대부분이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예. 만났던 사람 중에 아주 권력에 심취한 왕도 있었고 허영심에 찬 사람, 뭐 술꾼, 사기꾼이 아니죠, 장사꾼, 그리고 날마다 가로등을 부지런히 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일상 속에서 정말로 닮은 부분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각각의 캐릭터들이 그 자기 별에서 혼자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그 캐릭터들을 이 소설에서 먼저 쭉 나열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소설에는 소설을 쓸 무렵에 지구 인구가 20억 정도로 소설 속에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20억 인구의 그 대표로 유형화된 사람들. 이 지구에도 왕이 있고 술꾼도 있고 상인도 있고
또 학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얽매여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고 사실은 지구에서 사는 20억 인구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다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각각 어린 왕자가 6개의 별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는 지구에 와서 여우를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여우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것에 대해 말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거를 친한 친구와의 관계 한정에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시 보면 이거는 약속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약속이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그거잖아요. 여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를 만나려고 약속하면 나는 뭐 그 전날부터 설레기 시작할 거고 뭐 그렇죠. 만나기 위해서 준비할 거고 뭐 그런 거. 근데 그게 결론은 약속을 뜻하는 거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길들여줘야 되는데 여우가 그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린 왕자에게 먼저 규칙을 제시하잖아요.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예. 아, 규칙. 사실은 우리가 길들인다, 길들여진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상당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려요. 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길들인다, 길들여진다라는 표현을 관계를 맺는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요. 또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관계를 맺는다는 건 서로 책임을 갖는 것이다. 이런 설명들이 그 이 안에 나와 있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은 옛날에는 이렇게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읽으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도 중3 때 이 작품을 봤고 또 중간에 보고 또 이제 나이 60 다 돼서 녹화 준비하려고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이 먹어서 또 때가 다른 때 읽는다라는 거는 다른 독자가 돼서 동일한 작품을 다시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다른 해석이 나오는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약속이 중요하고 신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포인트들이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책 속에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그 가르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며칠 몇 시에 와라. 그리고 뭐 함부로 오지 말아라 이런 식의 규칙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린 왕자가 그 규칙을 따르고 실제로 실천을 하면서 여우가 이거를 지켜보고 아 내가 이 사람에게 길들여줘야겠다. 내가 친구가 되어야겠다. 특별한 관계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약속을 한다는 것만으로 신뢰나 특별한 관계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이걸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게 이제 선거랑.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네. 드디어 연결고리를 찾았네요. 네, 이제 어떻게 하면 국민들 유권자에게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를 어린 왕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어린 왕자가 그 대선이나 이런 데 출마하는 후보인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우는 유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어하는 어린 왕자는 유권자와 약속을 하고 그러면 선거에서 제시하는 공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우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실제로 당선이 된 다음에 이걸 실천에 옮김으로써 다시 한번 여우에게 신뢰를 받고 그렇게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일리가 있다. 왜냐면 약속만 하는 거 가지고는 신뢰가 쌓이지는 않잖아요. 만나기로 해놓고 우리 실은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하지만 지키기 제일 어려운 약속이잖아요. 예, 약속만 해놓고 실천을 못 한다면 우리가 선거 관련해서 그 제일 문제가 그거잖아요. 막상 선거를 하기 전에는 온갖 공약들이 남발하고 또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그야말로 상전처럼 받들어 모시다가 선거가 끝나면은 그 약속들을 다 잊어버리거나 또 그 공약을 수행한 확률 같은 것들이 정치인들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약속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려면 정치인들만의 몫이 있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도 항상 감시하고 기대만큼 이루어졌는지 지켜보는 그런 자세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후보자들 역시 실천 가능한 공약들을 내걸어서 꼭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선거와 관련해서 매니페스토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책을 통해서 공약을 통해서 선거에서 경쟁을 하고 유권자가 정책을 공약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고 실제로 그게 정책으로
입안이 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는 과정들을 전반적인 선거 문화로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정책을 통한 건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유권자분들도 이런 매니페스토 운동, 매니페스토 문화가 정착되는데 많이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그런 일환으로 준비하신 거죠? 네. 저 앞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아주 반가워요. 왜냐면 저는 이런 프로를 앞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아주 중요한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친숙한 또 문학 작품인 또 어린 왕자를 통해서도 선거의 중요성을 또 얘기를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대사처럼 정말 유권자들에게 아니 후보자들에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약속을 지켜달라는 얘기를 꼭 전하고 싶네요. 네네네. 네. 자, 일단 뭐 어린 왕자에는 또 이제 다양하게 지금껏 우리 그 뇌리 속에 남아 있는 문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가 아니에요. 정말 너무 그래요? 좋아요. 오. 그 중에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저기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 되게 멋있지 않아요? 기가 막힙니다. 저 어딘가에 있는 그 우물이라는 존재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거여서 전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물은 숨겨져 있고 흔하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있을 거라는 확신, 그것 때문에 사막이 더 아름답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우리 그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면 사막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 보이는 곳에 사실은 그 유권자들 또 훌륭한 정치인들이 겉으로 안 보이지만 소중하게 갖고 있는 그 신뢰의 관계, 책임의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한쪽은 유권자가 되고 한쪽은 정치인들이 돼서 일정한 포인트에서 접점에서 만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게 사막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샘물이죠. 그런 관계로 우리가 어린 왕자의 그 명문장을 그렇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린 왕자의 명문장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잠시 좀 호흡을 가다듬고 만나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생텍쥐베리의 대표작 어린 왕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들 목을 좀 가다듬으시고 저희가 이제 명문장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시간이죠. 우리 상큼하게 최정문 씨가 좀 이 코너 명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꽃보다 낭독. 교수님 웃음이 터지시네요. 꽃이 확 피었어요. 감사합니다. 미소가. 여기가 그냥 다 환해집니다. 예.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굉장히 부끄러울 뻔했어요, 지금. 우리 교수님 버전으로도 한번 저희가 아니, 꽃보다 저는- 낭독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코너를? 타이틀은 뭐였죠? 꽃보다 낭독? 네. 예. 자, 하이, 휴. 아니 저는 이게 한 잔 들어가야 잘 되는데. 아니, 코너명 그냥, 예. 술보다 낭독. 꽃보다 낭독. 역시 힘차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직접 낭독을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꽃보다 낭독 어느 분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저부터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예, 우리 최정문 씨부터. 좋아하는 문장 한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누가 수천,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자, 이야, 이 많은 문장 중에 이걸 골라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뭐 아까 우리 오아시스 이야기랑도 참 비슷한 부분인데 내가 저 별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그 꽃이 있는 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별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의 행복과 그런 마음의 상태가 그냥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에 달렸다라는 걸로 저는 들려가지고 내 마음을 좀 잘 가다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갑작스레 질문을 던져도 정리를 깔끔하게 잘해주시네요. 교과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뇌생녀시군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 그 진의를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받다니. 자, 그럼 또 우리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 쉽지 않아요. 중후한 목소리로 그럼 우리 교수님께서도 문장 중에 하나 딱 골라서 한번 낭독을 해주시죠. 저는 여기 아주 좋은 문장이 있는데요. 네. 가령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그만큼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 벌써 나는 안달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난 행복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아무 때나 온다면 몇 시에 마음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거야. 저는 진짜 이런 걸 아주 자주 오래 느껴봤거든요. 누굴 만나기로 하고 설레고 뭐 이런. 그럼요, 아주. 기분이요? 예, 전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거의 매번 이랬고요. 3년 내내. 아, 그런 건 이제. 예. 방송용 이거 아내분이 보시기 때문에. 3년 내내. 아, 그런데 또 저 이런 것도 있어요. 집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저는 예. 사람을 좋아해서 친구들하고 술 약속을 해도요. 약속 시간 최소한 30분 전에는 거기 도착해 있는데 그렇게 일찍 나가세요? 사실은 하루 종일 설레요. 술 먹을 생각이에요? 술 좋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사무관님, 사람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그게 기다려요. 실제예요, 이거는. 예. 실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약속이 더 중요한 게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키거나 지각을 하거나 펑크를 내거나 이래서 신뢰 금액하게 만드는 케이스가 우리가 가끔 있잖아요. 아주 드물게. 약속을 안 지켜서.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가면 안 와 있다든가. 맞아요, 뭐 약속이 취소된다든가. 그러면은 그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사무관께서도 한 문장 골라주셔도 낭독해 주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전 이걸 꼽고 싶은데요.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장답게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힘들겠죠? 저는 좀 제 사적인 경험을 생각해서 사실 이걸 골랐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짝사랑의 경험이 좀 많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란 말이 있잖아요. 사기를 당하신 적 있나요, 그러면? 예, 뭐 그냥 실제로 근데 물속도 알기 어려운데 얼마나 사람 마음을 얻고 아는 게 어려우면 그런 말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저 또한 여우가 길들여지기까지 어린 왕자를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그럼 망설이고 약간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의 좋은 모습들을 보고 좋은 느낌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도록 늘 열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말씀 무지 잘하시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꼭 계셔야 될 분이에요. 오래오래 근무하겠습니다. 네. 꼭 계셔야 될 분이라 거길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거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변한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이렇게 하나씩 다 꼽았는데 저요? 네, 기억에 남는 문장 하나 없으세요? 아, 저도 뭐. 그냥 넘어가시려다가 지금. 준비 안 해오신 것 같은데 지금. 저도 그러면 사람들 속에서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제일 짧은 걸로 급하게 좀 외워봤습니다. 이 군중들의 함께 한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닐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까지도 참 헤아릴 수 있다는 게 그게 진정한 또 우리 서로 간에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명대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 또 선거와 관련된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자, 어린 왕자가요. 6개의 소행성에 들르고 마지막 7번째로 이제 지구를 찾아오는 내용인데 6개의 소행성에서 만난 사람들 저희들도 한번 만나볼까요? 그러시죠. 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 교수님? 그 첫 번째 어린 왕자가 그 만난 사람은 임금님이죠. 그 별 안에 혼자 사는 임금님이에요. 그 명령을 받을 사람도 없는데 이 임금이 하는 일은 주로 명령이고 임금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권력이죠. 그렇죠. 근데 이 소설에서 생텍쥐페리가 독특한 건 이 권력만을 탐하는 임금, 그래서 뭐 이렇게 독재자 이런 느낌으로도 잘못 읽힐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임금이 아주 그 장점, 독특한 게 있어요. 이 임금은 뭐라 그러냐면 이치에 맞는 명령만을 내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명령을 받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만 명령을 내려야 된다. 나름의 그 원리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임금에게 최고의 가치는 권력이죠. 근데 사실은 누구에게나 권력이 여기 있죠. 권력이라는 게 꼭 정치적 권력만이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심지어 우리 어렸을 때 반에서 반장하는 거, 이런 것도 권력이라면 권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욕망에서 우리가 다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대표성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임금처럼 정도의 차이만 있지 권력에 대한 욕망이 다 있단 말이죠. 저는 그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권력욕이 굉장히 강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왕이지만 사실상 보면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어린 왕자가 나 해가 지는 걸 보고 싶어 해도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서 혼자만 자기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그 권력이 실제로 무언가를 바꾸면서 효과가 있느냐, 효력이 있느냐 하면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혼자만의 힘으로 실을 바꾸기는 굉장히 맞습니다. 어려운 거죠. 예. 많은 분들의 또 신뢰가 있어야 되고 예, 존경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권력이라는 게 내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여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생략돼 버리면은 결국에는 그 권력이 언젠간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민주 사회에서는 그 권력이 선거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자기가 임의로 갖는 게 아니고. 저 말 잘했죠? 네. 그러면 저도 유권자가 부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권자가 선거를 주인이죠. 통해서. 예. 정치인들은 임시적으로 기간이 정해져서 그 기간 동안 권력을 국민들에게 위임을 받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선거를 통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국민과의 신뢰 관계에서 잘 행동을 했다면 다시 신뢰를 받고 더 이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사회에서는 선거가 있어서 이렇게 권력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이런 균형과 견제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첫 번째 별에서와 같이 이렇게 혼자만 사는 혼자만의 권력을 가진 왕으로 인한 문제점은 좀 우리는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실은 권력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대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권력이란 말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대표자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우리 일을 대행에 맡기는 거지. 네네. 예,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소행성에서 이제 왕을 만났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누구를 두 만났어요? 번째는 이제 그 허영쟁이라고 나오는데 네. 우리가 허영 그러면 우리는 뭐 그 사치스럽다든가 네. 혹은 과도하게 화려하다든가 이런 걸 떠올리는데 여기 나오는 허영쟁이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남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누가 나를 칭찬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인정 욕구는 우리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인정받을 때 자기 존재감을 느끼거든요.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왜 존재해야 되지? 존재감이 떨어지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허영쟁이도 나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우리 진짜 인정받고 싶거든요. 이 녹화 끝나면은 서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거라고. 나 잘했어? 이런 얘기. 제가 제일 먼저 교수님께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드릴게요. 아직 반도 안 되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이 이런 욕망을 갖고 있죠. 그죠? 인정 욕망. 근데 아마 선거 때 이런 인정 욕망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분들은 그 후보자, 정치인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은 유권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허영쟁이가 그거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칭찬만을 듣는 그렇죠. 캐릭터로 묘사가 듣기 되는. 싫은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하고 네. 오로지 칭찬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별에서는 또 어떤 캐릭터를 만나죠? 그 술고래인데요. 아하. 친구하면 저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친화성을 느끼는데 예. 이 술고래니까 이 사람은 술 탐리하는 사람이죠, 그죠? 네. 근데 이 술을 탐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잊어버리기 위해서예요. 심지어 술을 먹는 이 창피스러운 모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또 술을 마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 잊어버릴 대상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 그리고 덮고 싶은 부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 이런 걸 누구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덮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과거에 계속 얽매여 있는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미래를 보고 희망을 보고 나가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방법을 못 찾을 때 이렇게 술과 같은 인위적인 장치를 이런 걸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예. 술 마시는 게 창피하고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또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죠, 그렇죠. 실은 제가 어디 술집에서 그런 걸 봤어요. 누가 이렇게 본인이 술 마시고 이걸 뭘 자기가 이렇게 일기처럼 뭘 써놨대. 다음날 맨정신에 이걸 보니까
내가 이거 뭐라고 쓴 거지?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글씨를. 근데 그날 밤에 또 술을 마시게 됐대요. 취해가지고 그때 보니까 취해서야 그 글씨가 보이는 거야. 절대 술 마시지 말아야지라고 취해서 써놓은 거를 맨정신에는 못 알아보고. 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네 번째 별에서 만나는 캐릭터는 또 누구예요? 네 번째 별에서는 이제 상인이죠, 상인. 그러니까 이 상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소유입니다.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드는 사람이고 심지어 하늘의 별까지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어허. 근데 이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소유 욕망 역시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욕망이죠. 보편적 맞아요. 욕망이죠. 자, 다섯 번째 별에서 만난 또 캐릭터는 누굴까요? 이 점등인인데 이 번역어가 익숙하지가 않죠. 이 점등이는 그 가로등의 불을 껐다 켰다 하는 사람.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직업이 있었다고 아, 진짜요? 없었나요? 제가 뭐 우리나라는 외국 얘기 가스등은 들은 없었고 예. 가로등이라는 건 바로 전기와 동시에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점등인 같은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중앙에서 다 컨트롤 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호롱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옛날 막 그 양반들 가면은 그런 분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명령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아까 왕은 명령을 내리고 지배하려는 사람이고 이 점등이는 일의 성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어지는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훌륭한 유권자가 되기도 힘들죠. 훌륭한 유권자는 무조건 따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지부동이라는 말도 하는데 제일 편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신경 안 쓰고 그냥 주어지는 일만 딱딱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부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점등인이 혼자 있었으니까 아무도 그거를 점등인한테 너 왜 이거 이렇게 빨리 껐다 켰다 하는 거 왜 안 이상해? 라고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어려운 일을 함께 하면은 또 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한 표 한 표가 되게 소중한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진짜 책 읽으셨네요, 최정문 씨도. 몇 번 읽었는데요. 오,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별에서는 누굴 만났습니까, 그러면? 지리학자를 만납니다. 오, 지리학자. 지리학자는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하도록. 아, 지리학자요. 여섯 번째 별에 지리학자가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네.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디에는 무엇이 있고 이런 걸 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네. 되게 재밌는 건 어차피 변할 거니까 기록을 하지 않겠다 그래요. 예. 네, 그런 걸 보면서 어린 왕자가 굉장히 어리둥절해 하죠. 오, 야, 그래서 설명을 깔끔하게 잘해주시네요. 진짜 읽으셨다. 아, 진짜 읽어다니까요.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예, 교수님? 이 지리학자가 보면 이 소설을 잘 이해하기가 힘든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 학자잖아요. 보편적인 진리, 추상적 진리, 형이상학적 진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건 관심 없어요. 그런 그러니까 한쪽에 통찰이 있는데 다른 쪽에 맹목이 있는 거죠. 통찰 때문에 다른 걸 못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학자니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반쪽을 또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여섯 번째 행성까지 우리 어린 왕자가 누굴 만났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어떤 인물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우리 고윤아 사무관께서는? 네, 저는 첫 번째 별에 사는 임금하고 두 번째 별에 살았던 허영꾼 네. 하고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혼자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자체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나라에 사는 만약 백성들이 있다면요. 그럼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얼마나 불쌍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이 선거가 있으면 이렇게 또 대표자를 바꿈으로써 이렇게 권력이 위임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균형을 맞춰 살아갈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혹시 이제 또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네. 기승전 선거로. 네. 예. 이건 무게중심입니다. 그럼요. 예. 저희가 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우르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저희가 잊으면 안 돼요. 예. 오늘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 선거가. 예. 우리 최정문 씨는 기억에 남는 캐릭터 있으세요? 저는 그 세 번째 별에 사는 술꾼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사실 술꾼이 술을 먹는 이유가 나는 부끄러운 걸 잊으려고 술을 먹는데 술을 먹으면 부끄럽고 그래서 또 부끄러운 걸 잊으려고 술을 먹고 이 무한 루프 안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생기는 무기력감 이런 게 느껴져서 이런 주변 상황이나 아니면 잘못된 생각의 흐름 때문에 그 무기력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 왕자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어른 세계는 좀 부끄러움의 대상이다. 이렇게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어린 왕자라는 이 멋진 작품을 쓴 생텍쥐 베리라는 작가가 더욱더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작가가 알고 싶다. 생텍쥐 베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가가 알고 싶다. 언제 말입니다. 원래 있는 코너처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분이 행방불명으로 생을 또 마감하셨네요. 정말 소설 같네. 그러니까요. 예. 정찰 비행을 나갔다가 사라졌습니다. 원래 또 비행사였고. 근데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비행기 잔해가 발견되는데 어쨌든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네네. 그리고 그게 44년도니까 이 불어본이 나온 그 해. 그러니까 아마 이 어린 왕자가 그 마지막 작품일 것 같아요. 이 작품에도 많은 작품을 썼거든요. 네네. 뭐 야간 비행이라는 작품도 썼었고. 이 정확히 좀 알고 싶어요. 언제 좀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아주 자랐고. 외우기 쉽습니다. 1900년에 태어났습니다. 깔끔하게 1900년. 네, 1900년에. 아버지는 그 보험회사 근무했고 아주 그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외모가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림들을 어린 왕자의 그림들이 다 생텍쥐 베리가 직접 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상상이 아니고 사실은 그 어린 왕자의 그림을 보면 머리가 곱슬머리고 이 머리 색깔이 이제 황금색인데 생텍쥐 베리 본인도 어릴 때 이 고수머리였고 그리고 머리가 갈색이었고 그리고 아주 활달하고 장난기가 많고 그리고 기발한 상상을 하기를 좋아하고 아주 독특한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으나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야,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 상상력 이런 것들이 아주 풍부했던 작가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설 자체의 그 뭡니까 이 플롯 이런 것들이 아주 기발하잖아요. 일반적이지가 않죠. 상상할 수가 없고 그리고 동화 같지만 만만치 않게 꼭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름 읽다 보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주 깊이 있는 그 철학이 있기 때문에. 뭐 엉뚱했던 뭐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어렸을 때 뭐 에디슨처럼 알을 한번 품어봤다든지.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왜 발음이 안 되네. 네,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생텍쥐 베리가 어렸을 때 돛이 달린 자전거를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돛은 배에 있는 거고 자전거는 땅을 다니는 건데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뭔가 생각하는 이런 능력이 창의력이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창의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야, 돛단 자전거. 네. 그럼 이렇게 쭉 바람 타고 더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서로 다른 두 생각하나 봐요.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조종사가 되려고 했던 것도 이 바닥에서만 세상을 보지 않겠다. 공중과 바닥이라는 두 개의 다른 그 차원에서 그 세계를 보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린 왕자라는 소설도 보면 지구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 온 다른 패러다임과 이 지구의 그 낡은 어른의 패러다임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패러다임들이 만나고 충돌하고 그러니까 이 사고의 폭이 아주 탄력적인 거죠. 이렇게 좀 엉뚱하면서도 상상력이 풍부하고 훌륭한 작품을 남긴 작가인데 혹시 본인의 또 가정도 꾸렸나요? 그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하고 관계는 썩 좋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작품에서도 나타납니다. 보면 이 작품에 보면 그 어린 왕자가 떠나기 전에 혼자 살던 그 행성에 장미꽃이 한 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작가가 그 꽃이 자기 부인을 묘사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 꽃에 대한 묘사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아, 로맨틱한 게 아니군요. 이 꽃이 보면 이 꽃은 유일하다라는 소중함은 있어요. 한 송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구에 와서 보니까 그런 장미꽃이 도처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미가 여성을 상징한다면 그 별에 있던 여성은 자기 부인인데
지구라는 다른 행성에 와보니까 그런 여성이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여성들하고는 아까 뭐죠? 길들이고 길들여지는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꽃이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 별에 있는 나의 부인을 상징하는 그 꽃은 한 송이이고 그 별과 어린 왕자 사이에는 관계가 있었고 길들였고 길들여졌고 그리고 신뢰가 있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한 송이지만 이제 소중하다라는 건데, 근데 거기에도 약간의 그 인간사의 애환이 있는 게, 이 장미꽃이 긍정적으로만 그려지지 않는 게 가시가 있어요. 이 방어 기제가 있다고요. 날 너무 괴롭히면 응? 당신이 고통을 당할 거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장미꽃의 캐릭터 묘사가 아주 까다로운 묘사돼 있어요. 내가 추우니까 뭐 덮개를 씌워달라는다. 어? 바람이 부니까 마르니까 물을 달라. 뭐가 없으면 바람막이도 해달라. 바람이 부니까 요구사항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이 그 부인과의 그 좋지 못했던 관계에 대한 그 암시가 어쨌든 그 부인과 작별한 거거든요. 작별하고 떠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고 싶어 하죠. 떠났습니다. 떠난 거예요. 그래도, 뭐, 실제로 부부관계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생텍쥐페리가 이제 행방불명되고, 실종되고 나서 이 부인은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믿지 않고, 예. 본인이 죽을 때까지 남편을 그렇게 계속 기다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연료문이라도 또 세워야 될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실종이 더 안타까운 거죠. 그러네요. 생텍쥐베리라는 작가의 인생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다락방 선거 문학을 만나다 생텍쥐베리 작가의 어린 왕자를 통해서 이 신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의 패널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린 왕자에 대해서 또 선거와 한번 연관지어서 얘기를 나눠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다들? 마지막으로 좀 우리 교수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저는 뭐 특별히 오늘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야, 선거라는 게 그냥 좁은 의미의 정치만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의 이 복잡한 것들하고 두루두루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거고 진짜 신뢰받을 만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고 또 훌륭한 판단력을 가진 유권자들이 잘 마주쳐서 이 나라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 예.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최정문 씨는? 저는 일단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어린 왕자를 다시 읽어서 참 감회가 새로웠는데, 선거랑 관련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3시부터 기다렸을 때 날 설레게 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4시에 온다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표를 던져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기다릴 수 있고 우리를 네. 또 설레게 하는 예.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자,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유나 사무관께서는 어떠셨나요, 오늘? 네, 저는 최정문 씨 말씀에 이어서 좀 말을 하자면요. 그렇게 3시부터 기다리고 싶어지는 후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유권자 마음에는 누구나 바라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차별이 없는 세상, 노력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유권자가 원하는 세상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그런 정책을 서로 비교해 보신 다음에 후보자를 선택하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선거 그리고 선거가 아름다워짐으로써 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어린 왕자와 아주 많이 가까워진 느낌인데요. 순발력 테스트입니다. 잘 듣고 상품 있어요? 상품 있습니다. 상품 그래요? 있어요. 최정무 씨가 상품 없으면 안 움직인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다락방을 먼저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문제입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별들은 숫자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은 무엇일까요? 다락방! 최정무 씨. B, 6, 1, 2호.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162 아니에요? B162. 앞에 세 글자까지 자 정확하게 빼고요. 예 B6이요. 소행성 B 612호.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결국에는 최정무 씨가 가져가시네요. 예. 네, 제가 어떻게 승부욕이 좀 장난 아니죠. 우와. 야, 어떻게든 제가 다른 분의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최정무 씨가 축하드립니다. 정확하게 감사합니다. 맞춰드렸습니다. 맞춰주셨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축하합니다. 예. 자, 우리 최정무 씨, 선인장과 또 좋은 관계 맺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예. 이거 선인장 아닙니다. 다욱입니다. 오. 선인장 아니에요? 다육이에요? 다욱이. 다욱이? 다육이 아니고 다욱 같은데요. 다욱이요? 끝나고 싸우기. 누가 그런가. 여러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고 있는 여기에 이 친구에게. 이 식물과 관계를 잘 맺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천하는 정책 공약으로 많은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후보자가 정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락방 선거 문학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